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관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안전실무지침서,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실무, 저자 안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특별히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있어서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 부분을 많은 법령에서 또는 지침에서 발제를 해서 주거시설에 있어서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대성한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동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이나 복합건축물처럼 화재 관련 위험성이 작다고 인식이 되어 와서 법령의 적용이 조금 약하게 적용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인명피해의 증가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안전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무를 반드시 강화해야 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의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유사시 피난 계획이라든지 조기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소방안전관리 실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과 법령과 사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지식을 어떤 취득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실무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구성입니다. 제 1편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의 이해, 제 2편은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 3편은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 실무, 제 4편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과 방화시설 등의 실무에 대해서, 그럼 제 5편에서는 여러분들 화재의 초기 대응과 각 설비들에 있어서 작동 시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제 6편에는요, 공동주택에서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세부적인 규정은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의 이해 부분에서는 제1장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 규모와 크기와 규모에 따른 아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요. 제2편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제1장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여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방범교육과 안전교육,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제2장에서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즉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라든지 겸직금지라든지 보조자의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특히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2장에서는 기술을 하였습니다. 네, 3장에서는요. 요즘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리의 근원이 분리된 아파트에서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즉 관리의 근원이 분리되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이라든지 또 이 대상물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한 조정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부분에 있어서 나열을 하게 되었고요. 제4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 수 있도록 나열을 했습니다. 특히 또 제5장에는요, 최근 주거시설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초고층화되기 때문에 초고층이면서 또는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선임해야 할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서 업무와 책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제3편에서는요. 세부적으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의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법령을 기초로 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1장 소방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요. 제2장에서는 자위소방대의 편성 운영, 제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대해서 종류와 대상시설, 특히 소방시설 정비 등을 위한 작동 기능의 폐쇄 차단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이런 부분들을 나열을 했고요. 또한 아파트 부분에서는 또 세대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시 감독에 관한 부분들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종합하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열을 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하재안전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하고 실시하게 되는 그런 절차에 관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놓으면 하재안전조사를 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더라는 대한 부분, 그리고 하재안전조사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재안전조사가 나오고 나면 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명령을 하는가, 또는 우리 대상물에 대해서 하재안전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할 때 관계자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열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재안전조사 지적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만일에 여러분들 대상물에 관서에서 하재안전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지적 사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편에서는요.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방화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와는 또 별개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避難시설과 방화시설과 방화구역에 대해서 폐쇄, 차단, 변경, 장애물의 방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避難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이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종류별로 세부 기준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그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소방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건축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고 자실이 없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의 요약과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편에 많이 집어 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1장의 건축 관련 시설과 소방법령의 규정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구별을 좀 했고요. 이 장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피난시설 등에서 소방차 통행과 전용구역, 그 다음에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 아파트 옥상의 구조공간에 대해서, 그 다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비상문 개폐장치, 아파트의 피난안전구역, 아파트의 복도, 그다음 방화구역과 세대 내의 경계벽과 대피공간과 뭐 하향식 피난구 같은 거, 그 다음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개념, 관리, 그 다음 종합방전실과 소방시설의 감시 제어반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약 10개 항목에 대해서 비난방화시설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요. 제5편에서는 여러분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119 신고 절차에 대한 부분, 또 화재 감지 시에 경보 설비의 발화 경보 절차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경보가 됐을 때 관계자가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또 세대 내의 화재 시의 거주자들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제 1장에서는 다 언급을 했고요. 제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설비가 작동 시에 확인 조치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감지기와 연동해서 작동하는 시설이 무엇이 있으며 또 각 시설별로 실질적인 작동을 했다든지 오작동을 했을 시에 조치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즉 소화펌프의 자동 기동 시의 정지 방법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시의 복구 방법, 제연 설비의 복구 시 기동 시의 복구 방법과 자동화대 탐지 설비의 복구 방법, 비상방송 설비 또는 자동화대 속보 설비의 복구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요. 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해서 관계자가 이행해야 할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요약을 하였습니다. 제 5편에서는요, 아파트에서의 화재 사례와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해서 참고 부록입니다. 이게 참고 부록. 아파트 지하층의 주차장의 화재 사례. 그럼 요즘 아파트 비화재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비화재보 방지에 대한 그다음 화재 조기 감시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참고부록을 승인을 했고요.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요즘 많이 문제시되는 소화설비 전용 수조의 사수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즉 물이 썩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썩지 않게 관리를 할 것이냐, 6개월마다 기증한 물 자원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물을 버리지 않고 수조를 청소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그 경제성은 물을 2번 버리는 것과 이런 사수와 방지 대책으로서의 어떤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성에 대한 비교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그 A4지 크기의 용도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지루하지 않게 굵직굵직한 글자와 표와 그리고 그림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또 사례도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速독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편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편 공동주택 주거시설의 이해부터 세부적으로
기술을 한 부분들을 습득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1장 공동주택 주거시설의 구분입니다. 주거시설의 구분.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별표 1에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과 나중에 나오는 기숙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즉 5층, 5개 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로 들어가고요. 4개 층 이하인 주택에서 660m를 초과를 하면 연립주택, 66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숙사인데요. 기숙사는 일반형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형 기숙사는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 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치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면 기숙사가 되고요. 임대형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실이 20세 이상이고 공동치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면 기숙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과 기숙사가 뭐다?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을 정의를 해놓은 법령이요. 주택법에 또 나오거든요. 주택법에 나오면 주택법은 제2조에 보면 정의의 제3호에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어떻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즉 앞에서 언급했던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또 주택법에서는 여러분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보면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면 주택법에서 위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이 세 개가 되겠죠. 위에 그 세 개가 되겠죠. 그 다음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거시설 중에서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 소방법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것이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죠?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과 기숙사가 해당이 되고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시설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숙식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피스텔 일반 업무 시설이 있고요. 생활형 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부 관관에 정하는 고시를 요건을 갖춘 시설. 그러므로 그 숙박업이 손님이 잠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치사시설이 있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 업무 시설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숙박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중의 영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 중에서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 그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면적과 창문이라든지 크기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주거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을 할 때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수에 따른 고층 아파트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 건축법에서는요, 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2009년 7월 16일 날에 건축법 시행령상에 초고층 건축물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신설이 되었고요. 2011년 9월 6일에 건축법에서 이제 고층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신설이 되면서 같은 해 12월 30일 날 건축법 시행령에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을 구분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본다면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즉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되는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요. 여기에서 50층 이상 되면 초고층 건축물, 그 이하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정의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골든 스위트 화재가 2010년 10월 1일에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화재를 계기로 해서 많은 법령이 바뀌게 됐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이후에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라든지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라든지 종합정밀 점검을 2회 이상 실시라든지 외벽의 불련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법령들이 제도 개선이 되는 화재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화재 사례가 되도록 됩니다. 그런데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아파트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층수가 11층 이상으로서 지하의 부분이 지하 역사와 또는 지하 차도, 지하 상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어느 층에서라도 그 건축물 안에 문화집배시설, 판매시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 중에서 유원시설업, 카지노죠. 유원시설업이라든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이 있으면 이 건축물은 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총괄재난안전관리자도 선임도 해야 되고요.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런 또 별도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건축법이 일단 적용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하위법으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례를 들면 배연 설비라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비상용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앞에 피난 방화 구조 등에 대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라든지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 아파트에서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 적용을 받는 법이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층 이상의 주택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성관계는 반드시 모두 다 비상용 성관계를 설치해라는 이런 개념. 또는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와 아파트의 세대별 경계벽에는 발코니 부분에 인접제도로 피난하기 쉬운 갱량 구조의 칸막이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이게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파트에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국가의 하재 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에 대해서 또 이런 별도로 법령이 마련되어 있고요.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점검이라든지 하재 예방에 대한 부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부분,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자의소방대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지만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요. 주택법을 적용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고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하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더라. 이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2편이고요. 이제는 공동주택의 세부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이거든요.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이행 대상이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입니다. 즉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둬야 돼요.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둬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 다음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거. 그 다음 가부터 라까지 해당이 되지 아니하지만 입주자 등이 동의를 해서 정하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책에 서적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에 이제 대상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종류들은 해빙기 진단, 우기나 월동기 진단, 안전진단, 위생진단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전진단에서 소방시설 부분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됩니다. 즉 안전진단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매 분기 1회 이상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이 관계자들이 이행해야 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종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비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범교육을 받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앞에서 언급한 업무관리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실시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교육에 참석하라고요. 다음은 안전점검의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의무관리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이 됩니다. 실시자는 관리 주체가 실시해야 되고 연 2회 반기마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업무관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반기마다 실시, 연이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과 건축물 관리법이 있는데요. 건축물 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하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의 안전점검은 앞에 얘기했듯이 매 반기 예를 실시를 하고 관리 주체가 실시를 하지만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을 매년 3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고요. 긴급 점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시에 긴급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위험성이 있다고 실시를 했나 판단하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부분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1급과 2급과 3급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입니다. 특급은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무조건 특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1급은 3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1급입니다. 이건. 그 다음 2급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해당하는 공동주택인데요. 앞에서 언급했죠.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2급이고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에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해당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면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해라고 하는 겸직규정에 관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즉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있어서는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와 업무 겸직이 제한이 됩니다. 즉 여기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 못하고요. 극정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 액화 관리가스, 그 다음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안전관리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설정한 안전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선임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자, 이런 부분과 절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위반을 하면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요, 소방안전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의 추가로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600세대라면요. 600세대에서 마이너스 300세대 하면 300이 남죠. 300 마이너스 300세대 하면 한 사람 하면 돼요. 그런데 600 한 세대다 하면 2명을 둬야 된다 말입니다. 보조자를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자를 1명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인데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할 아파트가 아닌 이 관계인에 있어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의무만 주면 되지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즉 특급부터 3급까지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이렇게 9가지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관료의 근원이 분리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하층을 제외를 한 순수하게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의 아파트가 있죠.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또 이 아파트하고 지하가 하고 되어 있다든지 또 판매시설과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과 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관리 권한이 달리를 해서 각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또 각각의 선임을 하면 각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상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즉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금방 각각의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한 사람을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로 별도로 선임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면 그 관리의 권한별로 협의를 해서 각각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든지 여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면 협의가 안 되면 별도의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한 사람을 더 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 4장에서는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방안전관리를 과거에는요, 소방시설 전문 유지관리 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령의 개정으로 11층 이상으로서 1급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아파트는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없이 직접 안전관리자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또 특급 대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2급과 3급 소방안전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1급 대상이지만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급으로서 1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어, 뭐 여러분들 대행 업무는 관리업자로부터 대행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 업무는 앞에 9가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 대상 중에서 3번과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의한 피난시설과 방화구역과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에 관한 어, 대한 부분에서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소방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자유소방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이 직접 업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3편에서는요,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관리 실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소방계획 수립과 교육 관련해서 소방계획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총 9가지 업무 중에서 첫 번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총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계획서는 반드시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어, 포함이 돼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한 뭐 자체 점검 및 대응 대책이라든지 피난시설,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정비 계획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피난 계획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계획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소화에 관한 사항부터 그 제15항 그 밖에 본부장 등 소방서장이 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15가지 업무에 대해서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소방계획서는 법령에서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서식과 형식은 없습니다. 단지 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규모별 공통 제공 서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언급했지만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 중에서 피난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피난계획은 소방법령에서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을 하나 하고 있고요. 피난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경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단과 방식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청별이나 구역별의 피난 대상 인원들의 연령이나 성별이 현황에 대해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피난약자가 얼만큼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각 거실에서의 오개로 이르는 피난 경로사항들 그 다음에 피난약자를 동반한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기타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이 6가지의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피난 계획에 대한 예시를 나열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요. 소방훈련은 소화와 통보와 피난을 합쳐서 소방훈련이라 합니다. 소화와 통보와 피난을 대해서 특히 여기 피난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피훈련과 어떻게 유도를 하는가에 대한 유도훈련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화훈련을 할 때 피난의 대피와 유도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계획을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훈련과 교육훈련 결과의 제출인데요. 특히 이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로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과거에는 소방훈련 교육에 대한 결과서 제출 업무가 없었지만 지금은 법령상의 1급 대상물과 특급 대상물에 있어서는 소방훈련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의무를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또 하나의 업무가 자위소방대의 기능과 편성인데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 원칙이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비상연락과 조기 소화와 피난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화재 발생 시에는 연락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추가로 이제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구조라든지 방호 안전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을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를 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위에 부분에 1번과 2번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대를 편성을 할 때 조기 대응 체계를 자위소방대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기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 점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작동 기능과 종합 점검이 있는데요. 종합 작동 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작동 점검이고요. 종합 점검은 최초 점검과 그 밖의 종합 점검으로 나눠지는데요. 최초 점검은 소방시설이 새로이 설치돼서 건축물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2달 이내에 반드시 최초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연 1회 또는 특급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종합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점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작동점검은 그냥 인위적으로 조작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면 되지만요. 종합점검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소방 설비별의 주요 구성 부품이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건축법에서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묻는 겁니다. 즉 화재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다면 종합 점검에 대한 허위 점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소방시설 등이라 하면 소방시설과 비상구와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입니다. 이거 외에는 자체 점검에 대한 해당 사항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최초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부분은 횟수와 실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교재에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점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아파트의 세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옛날 그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파트에 대한 자체 점검에서 세대별로 점검을 몇 프로로 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공용 부분에 있어서 점검만 실시를 했고요. 세대 부분에서는 문을 열어줘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는 법령이 바뀐 부분에서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세대별 자체 점검을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완화되는 정책이 뭐냐면 수신반에서 원격 점검이 가능하면 원격으로 모든 세대를 점검시마다 2년 이내가 아니고 1회 점검시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떤 경우가 인정이 되느냐 하면 아날로그 감지기 등 어드레스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죠. 주소가 나오는 부분의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세대별로 원격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아날로그 감지기마다의 세대에 설치된 감지기마다의 어드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드레스 원격으로 점검을 하면 그 세대가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차동식이나 정원식 그냥 스포트형 감지기 이런 부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격 세대 점검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2년 이내에 반드시 모든 세대가 전수 점검을 실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작동 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에 50%마다 실시해야 되고요. 종합 점검은 1회 점검 시마다 30% 이상을 실시를 이렇게 해서 2년 이내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인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의 업무에 대한 제출 흐름인데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업자로부터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받으면 불량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15일 이내에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이행계획서와 같이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이행계획서를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적정 통보를 하고 기간 내에 이행계획서 기간 내에 조치 완료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서 소방서장이 이행 완료 보고서와 확인을 한다든지 현장 확인을 하면 종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행 보고 완료 보고서 기간 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명령 조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행계획서를 점검 보고서와 함께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을 했는데 이행계획서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소방서에서는 다시 보완 요구가 되고요. 관계인은 이행계획서를 보완을 해서 다시 소방서장에게 이행기간과 적정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또 소방서장 이상이 없으면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야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이행계획서를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별도의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행계획서 기간 내에 조치를 못하면 관계인은 과태료와 행정조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인데요. 옛날에 과거의 법에서는 소방특별조사에서 지금은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즉 화재에 안전한 전기, 가스, 건축, 소방시설, 설비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항목이 15개 항목이고요. 화재안전조사 실시 항목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근무 종사하시는 계시는 대상물이 화재 안전조사 연기가 필요하다면 연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재난 발생 시 사유가 화재 안전조사 연기 실증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서 몇 개의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화재 안전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화재 안전조사는 총 15개 항목이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화재 안전조사 항목에 대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는 소방독발조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부분만 많이 봤지만 지금은 화재 안전조사가 됨으로써 뭐 건설 현상에 대한 부분에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지하 연계 폭과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많이 보게 되고요. 건축의 시공 감리 배치에 대한 사항까지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항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5편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관리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법에서는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업무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건축방제계획에 있어서 소방시설 부분은 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액티브 시스템, 능동적인 시스템이라 하고요. 피난방화시설, 건축법상의 피난방화시설은 패시브적인 시스템, 즉 수동적 시스템이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제5편의 건축법령상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소방관뿐만 아니라 건축사 또 관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요약하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교재를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특중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법 49조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과 방화구역과 방화시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훼손, 폐쇄, 훼손, 장애물, 용도의 장애를 주든가 소화 활동의 장애를 주든가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변경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시설을 하면 건축법 50조에서 53조까지의 시설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에 건축법 제49조에는 피난시설의 개념과 방화시설의 개념을 나열을 했는데요.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피난시설이고 어떤 것이 방화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설비의 규칙이나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기준에서 나름대로의 피난시설과 방화구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항이 100%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아니다. 즉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의 시설들도 피난 시설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여기서 규정된 분류된 부분만 하시면 대부분은 업무의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화시설 부분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50조에서 53조까지 이 부분을 규정했고요. 교재에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가면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하는避難시설 등에 가면 제일 첫 번째 소방차의 통행과 전용구역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단지 내에 소방차의 접근 통행 장애를 금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상에는 보면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통로의 일부를 변경해서 장애가 발생한다면 피난시설에 대한 장애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소방차 통로가 소방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축법 시행령 41조에서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물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피난 방화 시설에 대한 방해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이 사진 부분은요, 단지 내에 처음에는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돌려보내가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깎아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소방차가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차 이제 전용 구역의 설치와 관련돼요. 과거에는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를 해라는 규정이 없었고요. 그냥 건축 심의 때 소방차가 어, 주정차 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를 좀 해달라 이런 어, 심의상의 사항이었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유지 관리가 안 됐다고 해서 가태료 부과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하고 아까 기숙사 했죠. 기숙사,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의 기숙사가 있다면 반드시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26일 날에 생겼고요.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3층 이상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해서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처분이 가게 되겠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의 설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동의 전면과 후면에 한 개수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용 구역에서 여러 동에 같이 활동이 가능하면 각 동별은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소방차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또는 방해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반드시 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뭐 이런 부분들, 전용구역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 이 부분에 5가지 부분에 해당이 되면 과태료 처분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난시설로서의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요. 피난계단 설치 개상은 5층 이상 건축물은 또는 지하 2층 건축물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이거 보면 그림에 보면 5층짜리 건물에서는 피난계단인데요. 저 계단실 앞에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가는 출입구가 방화문을 설치하여 있는 부분들이 피난계단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부분도 마찬가지죠. 피난계단이죠. 즉 연기가 계단실로 오염되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계단이 피난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당연히 이제 피난계단의 설치 구조는 교재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피난 방향으로 유효 면적이 0.9m 이상이 돼야 되고요.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내화 구조의 벽과 그 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세부 기준들이 있으니까 교재와 이 PPT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 피난기단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는 또는 지하 3층 이상의 층은 설치하는 직동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는 뭐냐면 앞에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가는 방화문만 설치하면 되지만 특별 피난계단은 여기 부속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즉 안전거실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여기에 제연설비를 설치를 해서 건축물 내부에서 하재시 계단실로 이동을 할 때 부속실의 안전거실로 경유를 해서 다시 계단실로 가라는 그런 특별히 피난 계단을 특별하게 더 설치를 해라는 부분들이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피난 계단과 차이점이 계단실 앞에 거실, 거실과 거실에서 경유를 할 수 있는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극기가학식 제연설비, 배연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이제 편안관학 시설의 뭐 설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와 PPT를 참고하시고요.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 이제 부속실의 부분이 3회비 이상의 부속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재연설비, 배연설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요. 계단실 최상부가 옥상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부분들이 이거는 법령상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 옥상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옥상으로 계단에서 올라가서 옥상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옥상에서 계속 올라가면 반드시 끝에 부분에 기계실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패닉 현상이 오면 올라가다가 외부로 나간다가 문을 열면 기계실이 넣으면 다시 내려올 때 계단실이 오염됐다면 계단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 사례입니다. 2020년 12월 1일 날 발생한 아파트 군포 화재에서 사망이 4명이 있었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13층과 15층 주민 2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계단실 끝부분에 기계실이 연결되어 있다면 통제구역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을 하고 바로 아파트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대한 표시를 해서 픽토그램 등을 설치해서 옥상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대피 유도를 시킬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파트 옥상의 구조인데요. 이 법은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에는 해리포트를 설치를 하든지 헬리콥터에 통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인명구조 공간을 설치라든지 경사지붕이면 경사지붕 밑에 이렇게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라. 그래 해서 인명구조 기간 동안에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피난시설이 되겠습니다. 피난시설. 이렇게 해리포터와 인명구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옥상이 팽슬라브 구조가 아니고 옥상이 경사지붕이면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렇게 대피 공간으로서의 어떤 안전지대를 만드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설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그림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아파트의 피난안전구역인데요. 피난안전구역은 2012년도에 생겼고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을 위해서 중간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하나의 층입니다. 이것을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피난 방독면과 소방시설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50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주는 제연설비를 둬서 연기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연역을 보면 2010년 4월 10일에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이 신설이 돼서 2012년부터 또 지하연계 초고층 건축물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고층 건축물에 이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끔 2012년 3월 17일부터 30층 이상 되면 피난안전구역을 하나의 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대충 되는 건축물은요 30개 층마다 설치를 하는데요 30개 층을 초과하는 층마다 한 개씩 추가를 하거든요. 즉 60층까지는 하나고요 60층에서 89층까지는 또 2개고요 90층 넘어가면 또 3개 즉 30층을 넘으면요 30층에 1개, 그 다음에 30층 초과하는 거니까 60층을 초과하면 또 1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이고요. 준초고층 건축물 30층에서 49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요. 전체 층수의 2분의 1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 안에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1개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 즉, 이 건물이 40층짜리라면 20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 즉 15층에서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도입니다.
복도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각 용도별로 계단과 복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효 넓이를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 복도에 장애물, 자전거 등을 설치해도 가능하냐 하는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은 민원의 발생도 많이 되거든요. 그러나 엄연히 법령상에서는요, 복도에는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유연 넓이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가토료 부과에 대한 재량은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 유연 넓이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복도에 장애물을 장치를 하는 것은 법령상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방화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화구역은 3층 일반적으로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은 몇 층마다 구역이 하고 되어 있다가 제천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 난 이후로 2019년 8월 6일 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제는 3층이 아니라 1층, 2층, 3층, 4층, 지하층 모든 층마다 매 층마다 방화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피로티 주차장이 있다 하면 피로티 주차장도 다른 부분과 반드시 방화구역을 하게끔 이제는 매 층마다 방화구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은 우리 건축물이 언제 준공이 났느냐에 따라서 방화구역의 해야 하는 층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허가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준들은요,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들은 교재와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대 내 경계벽과 대피 공간인데요. 아파트의 세대 내에 대한 피난시설은 부분에서 첫 번째가 갱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량 칸막이의 설치 대상은 뭐냐면 아까 법령에서 이야기했듯이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각 세대별에 대한 경계벽은 내화 구조로 경계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단 발코니 3층 이상의 발코니 부분에서는 인접 세대와 피난하기 쉬운 구조로 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이 규정 때문에 생겨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경량 칸막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3층 이상입니다. 맞죠? 그것도 건설 기준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나중에 대피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는 1992년 10월 2일, 15일에 법령이 26일부터 개정이 주택건설 기준에 대해서 재량행위로 그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지금 아파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관리사무실이나 관계인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2005년 12월 이후부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에서 나오면 반드시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실 아파트 보면 뭐 5층이나 6층이나 나오면 계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2005년 12월 이후에 허가가 난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계단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2개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만일에 앞에서 봤던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든지 나중에 언급될 하향식 피난기구를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를 하면 계단을 한 개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건축법에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5년 12월 이후에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직동 계단을 2개를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개만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즉 대피 공간의 면제를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경량식 칸막이는 반드시 유지 관리해야 할 기속 행위가 해당이 되며 피난 방화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했을 때는 장애물을 설치하는가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피 공간은요, 금방 말씀드린 대피 공간이고요. 2005년 12월 이후에 허가하는 아파트 중에서 4층 이상으로서 모든 세대가 직통 계단을 2개를 이용 못하고 하나만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라 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한 개 세대만 이야기하면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아파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부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를 하는데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를 함으로써 금방 얘기했던 직동 계단 한 개가 면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이 부분에서는 착지 지점에서 만약에 밑에 지점에서 장애물을 설치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장애가 돼서 작동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아래 위 세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는 지상으로부터 31m 이상 되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비상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가 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서는 보면 화물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와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언급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용 승강기가 몇 대를 설치라도 이 모두가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때는 일반 승강기가 겸용이 되는데 일반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의 큰 차이점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방화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6회 이상 그 다음 비상전원으로 반드시 설치가 돼서 유사시에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용으로 쓸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겁니다. 피난용 승강기는요 2012년 이후에 규정이 생겼는데요. 고층 건축물로서 설치하는 일반 승강기 중에서 한 대 이상은 반드시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느냐면 제실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여러분 소방관들이 사용하게 되고요. 피난용 승강기는 제실자들이 하재 시에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교재를 보시고요. 비상용 승강기의 연역을 보시면 옛날에 최초 72년도에는 높이 31m에서 99년도에 41m로 바뀌어 버렸고 다시 2005년도에 31m를 초과하고 되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를 해라 라고 이제 연역이 됐고요. 주택 건설 기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면 초기에 91년도에서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지금은 2007년 7월달에 개정이 됨으로써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를 해라 라고 법령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기의 승강장이 6개비 이상의 방화문과 설치해서 내화 구조에 방화구역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비상용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배연 설비라든지 이 부분에 제연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피난용 승강기는요 2012년도에 생겼고요. 건축법 시행령상에 이제 2018년도에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피난용 승강기도 승강장의 내화 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역된
비상용 성강지, 피난용 성강에 성강장 유해비를 둬야 되고요. 소방법에 따라 제연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배연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될 참고사항은요. 피난용 성강기 성강장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개구부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개구부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상용 성강기는 창문 같은 거다 설치가 가능한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제 5편 화재의 초기 대응과 각 설비상의 작동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절차는요.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화재 감지기가 열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가 화재가 감지할 때까지 일정 시간에 경고가 나서 화재가 감지를 하면 방제실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가게 되고 수신기를 받아서 방제실에 수신기의 주경종이 경보가 된과 동시에 수신기 화재창의 표시창에 표시를 하고 화재동에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전층 경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직상발한 4개층에 대해서 경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의 경보 절차가 되게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부터 비상경보가 신호가 발화되기까지 이 부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화재 신호에서 만일에 방제실의 수신기가 화재 신호가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화재 장소가 즉시 확인이 가능하면 현장 확인을 하고 화재 시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화재 발생 장소 시간이 이게 오작동인지에 대한 지체 우려가 있으면은 119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동시에 하시고 만약에 현장 확인에서 비화재라고 신고가 되면 바로 비화재부라고 다시 신고하시면 바로 소방차는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 감지 시에 경보 설비가 발화 경보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감지기가 이렇게 감지를 하면요. 화재 발생 감지를 하다든지 또는 관계자가 먼저 제실자가 알아가지고 화재 발생기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이 부분도 불이 들어오고요. 누르면 화재 방지 처리된 수신기에 화재창이라든지 주경보가 발생하게 되고요. 비상방송 설비 대상, 즉 연면적 3,500회비 이상 되면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인데 여기서 강 수신기와 연동해서 10초 이내에 화재 방송 비상방송 설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20초 이내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의 화재 신고가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고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제 경보 방식과 직상정 및 발화청 경보 방식이 규모에 따라서 경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재 감지기에 연동해서 작동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소방시설에서 기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작동 방식 중에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즉 프리액션 밸브가 화재 감지의 교차 회로 방식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가 특히 발전기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 소화 설비는 교차 회로 방식의 감지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피난안전구역의 재현설비 같은 부분에서는 화재 신호에 의해서 감지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전기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이 되면 연동돼서 10초 이내에 비상방송 설비, 20초 이내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연동해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피난유도선이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화재 신호와 동시에 광원이 점등이 돼서 피난 유도를 하게끔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아니라 건축 관련 시설의 감지기와 작동하는 방법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있고요. 또한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각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 출입 시스템은 하재 신호와 동시에 자동 해제가 되게끔 그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배연창 부분도 하재 감지기에 의해서 스스로 작동하게 되겠고요. 방화지구 안에 설치되는 유소 화재, 즉 밖에서 화재 난 부분을 우리 건축물 내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는 유소 화재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드렌치 설비 같은 경우에도 자동식 소화 기동 방식으로 설치를 하면 감지기의 설치에 의해서 감지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주차장에 대한 배연 설비 부분들이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부분들도 많이 결선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화재 감지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 설비별 작동 방식인데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압 송치가 자동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돌게 되고요. 비하재부에 의해서 수동으로 실수에 의해서 작동이 됐을 때 정지시키는 방법은 수신기 감시 제반에서 수동 정지를 시킨다든지 동력 제반에서 수동 정지를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의 모든 부분들을 상세하게 각 설비별 작동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했으니까 교재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각 설비에 대한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습득하시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력을 많이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계자가 이행해야 할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요약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예방과 대비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부분에서 소방훈련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특급과 1급 대상은 실시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자의소방대와 조기 대응 체계를 편성을 해서 조직 교육 훈련을 또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셔야 되고 소방안전교육을 월별 관리 수립해서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교육과 하기 사용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감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피난용이나 비상용 성각의 증상 학동 여부, 그다음에 자동 절안이 되는지를 반드시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응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부분에서는 화재 시 여러분들이 119 신고 절차를 습득하셔가지고 반드시 현장과 화재 발생 장소와 현장 확인이 신속하게 가능하면 확인 후에 119 신고하면 되고요. 거리가 멀다면 확인하러 가는 순간 119에 신고를 해서 화재가 아닐 시에는 나중에 별도로 재신고를 해서 화재 소방차 출동이 돌아가도록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 초기 화재에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비상방송과 피난방송을 또 수동적으로는 어떻게 자동이 실패를 했을 때 수동 비상방송은 대피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입주민들의 화재 발생 시의 대피 요령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된다. 복구 부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화재 보호에 대한 복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에 대한 수신기 종류별로 복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계수화 설비 펌프에 대한 수동 정지 부분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에 대한 폐쇄로 인해 가지고 수손 방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습득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제연 설비가 작동 시에는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이런 모든 관계자가 이행해야 할 소방안전관리를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시면
소방안전관리의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 교재에 관련된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실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일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따르시고 습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에서는 큰 에러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법령상에 있는 관리 의무와 기준, 구조 등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 책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습득을 해서 사업장에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안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변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